안녕하세요. 여원입니다. 얼굴을 펴면 인상이 좋아지고요. 허리를 펴면 일상이 좋아지고, 마음을 펴면요,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어느새 그 만추의 계절 11월 달로 접어들었는데요. 가을바람 소슬하니 우리 마음까지도 왠지 그 쓸쓸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우울이랑 다 던져버리시고 마지막 남은 가을의 정치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그 9번째 시간으로 임신편인데요. 보통 제가 이제 임신편 하면 이제 일간 임수와 임신 일주로 이렇게 구분해서 영상에 올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일간 임수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임수를 따로 띄어서 설명드리지 않고 복습하는 의미로 임수 일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 바로 임신 일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간 임수하면 이제 큰 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간 임수는 우리 이제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에 이르기를 임수 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 큰 물로 통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수에는 이제 개수도 있고 임수도 있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맑고 깨끗한 물을 의미한다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물, 그런 강이나 호수나 바다 같은 이렇게 큰 물을 뜻한다. 또 우리가 임수는 그 천하라고도 하는데요. 천하. 천하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큰 물이라는 뜻인데요. 하늘의 큰 물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하늘의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이라는 건 어떤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하늘의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어떤 큰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수통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지상에서는 이렇게 큰 물을 의미하고, 또 하늘 천간에서는 이렇게 우주의 큰 흐름까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통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는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윤화라고 합니다. 윤화. 그래서 이제 수라고 하는 건 오행상으로는 이렇게 윤화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고이면 썩잖아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너무 지나친 과욕을 부리다 보면 어때요?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게 쉽지 않겠죠. 요즘에 어때요? 서울에는 그 집 한 칸에 누워서 그냥 자는 공간일 뿐인데 보통 1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인데, 어때요? 그런 의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또 안 부리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순리대로 사는 길을 택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오상으로는 지에 해당되는데요.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 지자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수일관들이 보통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그래서 수일관들이요,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갑니다. 네 번째, 그 임수의 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대하수 큰 물이라고 했죠. 뭐 강이나 호수, 바다와 같은 이런 큰 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임수들은요, 의외로 이렇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때요? 바다 이렇게 표면을 보면 어때요? 잔잔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그야말로 이글이글 거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잔잔해 보이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게 임수일관들이다. 그래서 수일관들이요, 생각보다 성격이 급합니다. 화는 좀 급하고 수는 좀 느긋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 훨씬 성질이 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참고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임수일과는 동물물상으로는요, 제비라고 합니다. 제비. 하늘을 나는 제비 아시죠? 강남 갔다 오는 제비 알잖아요. 그래 이제 제비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제비 잘 보시면 제비 꼬리가 어때요?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연미복, 우리가 예식할 때 입는 그 연미복 있잖아요. 연미복을 닮았다 해서 임수일관들이 이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관들이 옷을 이렇게 잘 입는 멋쟁이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옷맵시가 좀 단정한 스타일이 많습니다. 주위에 한번 그 임수일관이 있으면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간 임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임수 성향으로는 첫 번째,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했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또 임수일관들은 유연성, 융통성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임수일관들이 적응력,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임수일관들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줘도 그 현실에 맞게 잘 적응해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수일관들이 시작을 아주 잘하는데요, 조금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관들은 유시무종이다.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조금 잘 안 되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그 자녀 중에서 임수일관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시작을 하면 마무리까지 딱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커서도 아마 그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간 임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임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신일주는 첫 번째 십성으로는 편인이라고 하지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일간을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때요? 임수하고 신금은 같은 양으로 같기 때문에 이건 편인이라고 한다.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종교, 철학, 이렇게 좀
신비스러운 학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편인들은 이렇게 신비스러운 학문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편인을 둔 사람들은요, 겉모술수에 능하고 눈치가 아주 빠르다.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가정을 부부들 있잖아요. 배우자가 이렇게 사주에 편인을 갖고 있으면 평상시에 이렇게 뭐든지 비밀로 하면 안 된다. 눈치라도 금방 때려잡습니다. 또 이와 같이 눈치가 빠른 그 십성이 또 하나 있죠. 상관이 있는데요. 사주에 상관이 있는 사람도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주에 편인하고 상관이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꼼짝 말합니다. 저기 밖에서 하는 일도 배우자가 다 이렇게 추리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사주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이렇게 상관이나 편인을 갖고 있으면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육친으로는 이렇게 일지의 편인은 인성,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일단은 그 학문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성정 자체가 좀 이렇게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부모의 슬하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일단은 그 일제에 이렇게 인성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요, 이 자식 교육을 좀 엄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 물론 자식 사랑은 중요하지만 사랑한 이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교육을 아주 엄하게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애들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제에 이렇게 편인을 둔 것을 우리가 12신살로 효신살이라고 하거든요. 효신살이라고 하는 건 효신이란 올빼미 새끼가 이렇게 자라서 어미를 쪼아서 죽인다는 그런 흉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제에 효신살을 둔 사람들은 어머님의 지나친 과잉 보호로 인해서 자식 농사를 망친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멸자라고 하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애를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다 보면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제에 이렇게 인성을 두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특히나 물론 자식에 대한 애착도 강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교육도 엄하게 키워야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지라고 하는 것은 어째요? 배우자 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지에 원래 배우자가 있어야 좋은데 이렇게 모친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고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모친들이 어때요? 그 자식을 못 잊어가지고 늘 자식을 이렇게 과잉 보호하다 보면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부부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이제 그 보통 며느리들이 이 맞벌이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일지에 인성을 둔 사람들은 그런 기운이 미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친정 엄마가 또 이렇게 부부 생활에 이렇게 간섭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때요? 친정 엄마가 이렇게 출가를 하면은 딸이 잘 되도록 놔둬야 되는데, 또 콩나라 팥나라 하다 보면은 또 어때요? 사돈지간에 조금 사이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어쨌든 딸을 너무 이렇게 과잉 보호하다 보면 사위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단 그 자식들이 출가를 해서 가정을 가지면요, 부모들은 조금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묵묵히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임수가 신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지라고 하는데요. 왜 생지가 되는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12운성 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생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도 겨울이 되면 다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계속 사계절이 돌아간다고 했죠. 우리 그 12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생로병사가 이렇게 생욕대, 로강세, 병사무의 절대양 이렇게 네 단계로 쭉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욕대, 이게 이제 성장기라고 합니다. 성장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록왕세, 이거는 이제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사묘, 이게 이제 쇠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태양이 있죠. 절태양은 이제 우리가 이걸 침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 단계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 생욕대, 성장기에서 바로 쇠퇴기로 갈 수는 없겠죠. 성장기에서 정성기를 거쳐서 전성기에서 쇠퇴기를 거쳐서 쇠퇴기에서 침체기를 거쳐서 다시 성장기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 12단계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된다. 생욕대, 로강세, 병사묘, 절태양. 로강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운성을 빨리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 초보자일 경우는 12운성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6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조금은 빨리 이렇게 12운성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 12운성이 어때요? 그 양간들은 순행, 또 음간들은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60갑자를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는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12운석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간단간단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막 그 공부한 과정에서 밤잠을 이루면서 막 그 암기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막 이 순서가 다 바뀌어가지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가 이렇게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 간단하지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12운성 찾는 방법은 6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6가지 중에서도 2가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 4가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12운성이 양간일 때,
음간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사를 여러분이 항시 기억해둬야 돼요. 생사. 생이면 사다. 사면 생이다. 생사. 이거는 기억되시죠? 죽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욕, 도, 아니, 욕, 병. 우리가 욕 본다는 건 어떤데요? 고생한다는 뜻이죠. 고생하다 보면 병 날 수도 있다. 병 나면 고생한다. 이렇게 욕병은 항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병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세. 대세는 제가 여러분 축구선수 정대세 아시죠? 제가 비유한 게 마땅치 않아서 대세를 생각해 봤는데요.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그래서 대세 여러분이 축구선수 정대세를 이렇게 항시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묘, 양. 어쨌든 묘는 어때요? 우리 여러분 산소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양쪽에 모셔져 있죠. 그래서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것은 묘다. 그래서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록, 왕은 여러분 잘 아시죠? 록왕, 왕록. 그 다음에 절태도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죠? 절태, 태절. 이 두 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요 네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생사, 살면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욕병, 고생하면 병나고 병나면 고생한다. 그 다음에 대세, 축구선수 대세. 그 다음에 묘는 양쪽에 있고 양쪽에 있는 건 묘다. 그 다음에 로광, 절태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이 6가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12운성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신 한번 해볼까요? 임신은 왜 생일까요? 우리가 12운성 그 룰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로광세, 병사묘, 절대한 생육대. 그래서 임수의 록은 지지로 해수죠. 임수와 같은 건 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수죠. 그래서 해부터 신까지 한번 가보면요. 록왕세 같은 거니까 록왕세, 병사묘, 절태양, 생지에 생지. 생지에 해당됩니다. 쉽죠. 그러면 은간은 어떻게 될까요? 개수가 신금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생? 아까 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생사. 그래서 양간이 생기면 음간은 사지가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래서 생사만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음간을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앞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선은 이런 간단한 룰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번째, 지장간인데요. 속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신일주 안에는 경임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죠. 지장간이 여러분 다 아시죠. 임수가 경금을 보면 금생수, 편인, 인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임수를 보면 비견이잖아요. 그래서 비겁. 그 다음에 임수가 무토로 보면 편관이죠. 토국수 하니까 편관인데 이렇게는 관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이렇게
임신일주는 인성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비겁의 마음, 자존심 고집도 대단하고요. 또 관성의 마음, 직장 생활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죠. 자존심도 강하죠.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은 어때요?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관성의 마음이 이렇게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냥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장간을 이해를 하다 보면 사주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감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사주 8글자도 여러분이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지장간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단계별로 조금씩 늘려갈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성 그 경금이 신금을 보면 어때요? 이거는 비겁에 해당되죠. 이건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성. 12운성으로는 비겁이 아니라 경금의 록은 어때요? 신금이죠. 그래서 경금, 신금을 하면 록에 해당되죠. 록. 그렇죠? 10성으로는 비겁이지만 12운성으로는 록에 해당되죠. 그래서 인성이 록에 들었다는 것은 어때요?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학문의 조예가 깊다. 인성이 록이니까 록이라는 것은 인생의 최고 절정이니까 힘이 가장 강한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록에 들었다는 것은 아주 똑똑하고 또 학문에도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학자도 많고요. 또 교육자도 많습니다. 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이렇게 직장 생활에도 상위 클래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친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친이 훌륭한 모친을 두겠죠. 모친이 훌륭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명망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인성이 그 모친 능력이 있다는 건 어때요? 자식한테 또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겠죠. 이래저래 모친 잘 두는 바람에 유산도 받을 수 있죠. 또 학문도 공부도 잘하죠. 여러 가지 유리하죠.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너무 과잉 보호하다면 자식이 좀 이렇게 나쁜 쪽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교육만 시키면 성장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소지가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겁, 임수가 신금을 보면 어때요? 임신 아까 생이라고 그랬죠. 생. 그래서 임수라는 것은 비겁이 생에 들었다는 것 어때요? 생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했죠. 그래서 비겁이 이렇게 생지에 들었다는 것은 본인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지만 이 가족들, 그러니까 내 형제들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내 형제들도 지혜롭고 총명하다. 비겁이라는 건 형제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집안이 다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자식들을 준 집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성, 무토가 신금을 보면 어떨까요?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병화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병화의 록은 사잖아요. 사부터 신까지 가보면 록, 왕세, 병지에 해당되죠. 병지. 병지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역마하고도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무신일주들은 항시 분주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신일주들은 어때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보다는 이렇게 좀 활동적인 일이 좀 어울리겠죠. 그래서 무신일주는 병이라는 것은 병약하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몸이 약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경우에는 자식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어때요? 이렇게 부모하고 이렇게 병지에 들었다는 것은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업상태처로 이렇게 부모하고 떨어져 산다든가 아니면 유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 관성은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업상태처럼 남편이 이렇게 활동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병약한 것을 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장간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조금 어려웠기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화 같은 것을 정리를 해보면 6번째 임신일주의 특성. 임신일주들은 재주가 많고 똑똑하다. 그 다음에 2번째 임신일주들은 학문의 조예가 깊고 학자나 교육계통에 일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육자가 많다. 그 다음에 임신일주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마지막으로 임신일주들은 임수도 마찬가지였지만 유시무종.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좀 잘 안 되는 게 좀 단점이다. 오늘 제가 그 임신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인생 여행길 10번째 시간으로 계유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